와, 오늘의 주제 비만 치료제네요. 기다렸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오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원래는 이제 비만 치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맞아.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개인차가 있는데 실이 많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만인 부분들한테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있지만 정상 체중이 날씬해지는 걸 많이 원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효과가 약한 거예요. 꼴찌에서 한 반에서 한 15등까지는 가는데 그렇지. 거기서 반에서 1등은 어려운 상황.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개선한 약이 나왔다. 그게 오늘 하는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과학자인 제가 봐도 뭔가 좀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진짜? 치료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비만 치료제와 이제 새로 나온 이 약들이 얼마나 다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일단 친해지기 위한 순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짧고 굵은 강연을 저희가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주실 현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뭔지,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오늘 놀라운 오브는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네, 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분도 뚱뚱했어요? 아니요. 히포크라테스 본인은 살이 찌진 않았는데 이 비만이 평생의 어떤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뭐 2,500년 전에도 과체중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구토제를 먹으면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는 선 넘는 처방도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에서도 구토제 뭐 이렇게 복용해가지고 살 빼려고 했다가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체중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 성인의 절반 가까이 43%가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30, 40대 어느 정도로 비만이 많을까요?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고. 절반?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시아인들은 그래도 조금 날씬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야. 술만 먹으면 살 안 쪄요? 안주 안 먹으면? 술만 먹으면 살이 찌기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간 분들을 보면 삐쩍 말라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사실 좀 삐쩍 마른 그런 체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도할 수 없는 게 너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지. 가는 거예요.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네, 사실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은 점점 더 뚱뚱해질 일만 남았다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2021년에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킹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위고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신이 되는 약이 오젬땡이에요. 근데 이 두 약이 사실상 같은 약이에요. 성분은 같습니다. 재미있는 관계인데 이 위고땡과 오젬땡 풀 스토리는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 오젬땡하고 위고땡 인기는 가히 폭발적인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저 형도 이제 이 약 덕분에 14kg을 감량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밑에 아예 글을 써놨네. 랜드 위고땡. 맞아요. 저걸로 유명해졌죠, 저 약이.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사실 난리가 났어요. 그 세계 3대 학술지라고 부르는 사이언스지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요 2023년에 최고의 과학 성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 MIT 아시죠? 여기서도 이제 2024년에 10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 신약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비만 치료제, 기존의 그런 약이 아니고 지금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과학 기술이기도 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인류 역사 이래 늘 있어 왔는데 왜 유독 이 신약 위고땡이 굉장히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까요? 이 위고땡은 정말 인류를 그동안의 체중 고민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희대의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약사의 흔한 호들갑에 불과할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과학기술인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 예. 아,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야, 정도면 뭐.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뭐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네.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고픈 약간 어. 어느 정도. 어.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냄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파전? 고추 잡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덩달아 사라지는 오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이게 거야.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강연에서 언급해 주신 그 비만 치료제는 어떤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BMI가 3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BMI 그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어가는데 뭐 당뇨병이 있다라든지 어떤 합병증이 있어서 동반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가지고 있는 다른 만성 질환 때문에 좀 위험하다 네. 하면 그런 때 이제 처방 기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처방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상인데도 더 마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처방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처방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가 뭐 어떤 유익하고 위험하고 이런 걸 저울질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더 빼고 싶어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체중이 100kg인 분이 나의 목표 체중은 50kg이야. 하고 이 약을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빠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김정욱 교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지금 그걸 뭔지 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 비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없어진다는 비만은 어떤 비만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kg 이상이면 비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쉬운 그렇게 하자면 그게 비만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그런 비만의 정의일까요? 제가 185에 85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런 돼지로 나와요. 진짜 이런 한심한 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8kg인가 9kg를 더 빼래요.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건가? 한국인 체형에 그게 맞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저분 좀 왜 이렇게 애가 말라가니? 막 이런 걱정을 하시니까 이 비만이 어디서부터 비만으로 끊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는 기준이 되는 게 BMI죠. BMI만 아마 들어보셨을 때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는 이제 미터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대한 비만 학회에서는 이 BMI가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 과체중, 30 넘어가야지 이제 뭐 비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 경우에 이제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진짜 이 10년 안에 비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 큰 발자취가 아닌가? 이거 기술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아야 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게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목적은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젬땡이라는 게 원래 2형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탄생한 약인 거죠. 근데 비만이 아니면서 그냥 살 빼려는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대요. 네. 이미 비만 치료제도 되고 당뇨약도 되는데 이 그 같은 성분의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는 약이 수급이 좀 저조해진다. 그러면 당뇨 치료제였던 거를 같이 처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정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당뇨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아 진짜. 네, 다이어트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하게 되고, 뭐 이런 일종의 현상들이- 포대가리네요. 이거 포장가리. 포대가리 뭐예요? 포대가리. 아, 진짜. 포대가리. 에이, 지금 TV엔 격 떨어지게 지금. 포대가리가 아니고 예, 예. 포대가리. 아, 난 또 대가리라는 아니, 줄 아니. 알았어. 포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4개가 아니고 아. 포대가리. 근데 비만 환자가 쓰는 약이랑 그러면 당뇨 환자가 쓰는 약이랑 거의 뭐 같은 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행제겠어. 당뇨약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게 비만 치료까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유럽 시가총액 1위가 거기 아니에요? 그거 LV. 루이비 땡? 바로 위고땡을 만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아 위고땡이 이겼어요? 네, 루이비땡. 야 명품을 그렇게 팔아도 예, 그 위고땡을 비싼 못 이겨? 명품을 팔아도 술로 유명한 LVM땡 네. 다 제치고 압도적인 유럽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봐. 야, 보세요. 얼 30배? 30배가 됐다고? 아, 30배가 고작 2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세계 전체로 봐도 시가총액 15위. 우리나라 삼성이 28위에 있으니까. 야, 노보노디스크의 기업 가치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대단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노보노디스크가 있는 덴마크 GDP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다.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지고 덴마크 환율이 완전히 급등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덴마크 안에서는 경제 지표 할 때 요거 빼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 상황 별로 좋아지지 않는데 이 회사 때문에 너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에 대한 이 강박, 이 살을 빼고 있어요. 싶어하는 인류의 이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미국의 일라이 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시총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네. 요즘 이 시기에 쫙 올라간 겁니다. 뭐 제 옆에 뭐 홍진경 씨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돈 냄새 이런 거 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돈 냄새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맞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막 덴마크 나라 뭐 환율 자체가 막 요동을 치고 이 정도면은 진짜 10년 안에 이 사업으로 비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하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네.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네.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가설 뭔가요? 자 오늘의 가설 고기 인류의 적이 된다입니다. 근데 고기가 왜 인류랑 적이 되죠? 우리랑 고기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고기 없이 인류가 일단 살 수가 없지 않나? 네. 심지어 고기가 너무 좋아서 세포로도 지금 고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인간의 입장인 거고 고기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입장인데. 소와 닭이 네.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 고기의 생명체가 연결돼 있다는 게 되게 오래된 윤리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료 차원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뭐 모피 이런 것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명을 뺐느냐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윤리적 고민이죠. 그렇죠. 사실 고기하고 인간의 관계는 역사가 깊은데요. 인간이 처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한 25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250만 년. 250만 년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 보니 마치 그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수많은 일들이 인간과 고기 사이에 그렇겠네요. 있었다고 하는데, 되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아, 점점 문과 성향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해. 네. 그래서 우리 그 과학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저희가 지금은 동물을 주로 고기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사실 물고기라고 생선! 예, 물에 사는 고기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로지 고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쉬운데 인간이 동물 가운데 하나였을 때 그때 우리와 동물의 관계는 정말 대등했을 거예요. 우리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런 관계였을 건데 어느 시점인가 아마 농경혁명 시점일 텐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우리가 드디어 동물들을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서 뭔가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냥하려면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뛰어야 위험하잖아, 되고 했는데 또. 기르면은 계속 새끼 치면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뭐 월등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훨씬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농업 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하루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양이 확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가축이나 특히 말이 되게 중요한 그 재화인데 말을 키울 때 너무 식량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옛날- 많이 먹잖아요. 네. 옛날 기록으로는 사람이 적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20배를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말 한 마리가요? 네. 유목민들은 사실 곡물을 생산해서 그걸 먹이지 않아요. 그냥 초원에 있는 걸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량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 방식의 이게 훨씬 효율적인 농업인데, 그러니까 목축업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선택으로 보였다. 수렵 채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극악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농업을 하니까 그렇지 초반에 왜 인간이 그 편안한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이 고달프고 힘들고 진짜 이걸 키우자고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아세요? 그건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또 특히나 사냥은 더 했을 거라고. 사냥은 나가서 정말 안 힘들게 해야 잡히면 되는데 어떡해. 외양간이 있으면 새끼 낳게 하면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농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동물이나 농작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다고 해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작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올 만큼 되려면 개량을 많이 해서 몇천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을 시작할 때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그렇단데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초기에 키웠던 작물들이 쌀이나 밀이 아니라 마약이었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먹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제 마약부터 재배하다가 농장으로 갔을 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 못 돼요, 사람이. 저희 어릴 때 밥 먹었잖아요.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서 중독돼가지고 네, 그런 이론들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이 농경혁명이 잘 이게 진입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수렵 채집이 더 쉬웠다는 거잖아요. 쉬웠다는 거죠. 지천에 널린 게 먹으면 과일이고 되니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굳이 정착을 근데 한 해라도 이게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거든요. 약간 그 아싸들이 했지 않았을까요? 약간 왜냐면 수렵 채집도 인싸들이 딱 막 쓸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는 거야 동네 그러니까요. 열매를. 네.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려고. 내거 요만한데 숨어서 하다가 요게 좀 잘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좀 안정되지 근데 않았어요. 그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개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벽을 치고 이건 내 거고 식량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쟁과 약탈이 시작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신석기 혁명의 핵심이지만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실제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요, 높아지면은 고기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고기 소비량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걸로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도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 외에 한국도 개인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에 한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야. 한국이요? 한국이요. 예. 삼겹살 때문에 아, 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식하면은 거의 10중 8구 뭐 고기잖아요. 과일 카페 가서 회식하는 잘 없잖아요. 없어. 이거 본능인가요, 그러면? 제 본능인가 봐.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계속 소 못 잡게 했었거든요. 우금령이 있었어요. 네. 소 잘못 잡으면 귀양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농사 짓는 소는 잡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절거나 뭐 이렇게 다친 소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명절 언저리에는 다리를 저는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가서 이제 꼭 찌르는 거야, 이제. 진짜. 소고기 먹으려고. 아 진짜. 네,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귀했던 고기가 흔한 음식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 사실 확인하면 좀 무시무시한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나 안 볼래. 예. 요게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의 도축장. 나 못 이게 뭐 봐. 실제예요? 네. 그림 아니고? 네, 그 유명한 유니언 스톡야드라는 도축장. 이게 도축장이라고 보기보다 약간 자동차 공장 조선소 같은 느낌입니다. 가축들을 우르르 이렇게 대기시켜가지고 차례로 도축을 하고 내보내서 고기 형태가 된 가축들을 다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규모 정육 단지입니다.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맞아요. 항상 인간은 보면 뭔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형태를 바꾸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기한테까지도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 곁에 있거라 약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식량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예측을 뒤집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대략 계산을 해봐도 현재 인류의 절반이 존재하지 못해요. 아, 못 먹어서? 그 당시에 질소 비료의 그 증가 추세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의 총량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총 수는 3,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인류는 8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저희 가운데 4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 그럼 MC를 나 혼자 볼 수도 있었던 거네. 저쪽 4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요. 모태 이과인으로서 프리츠 하버란 이름을 몰랐다라는 거는 좀 반성하게 되는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사람 또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애국심이 남다른 사람이었고 이게 제국주의 시대 애국심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저 나라를 깨부숴야 돼. 뭐 이런 종류의 애국심이에요. 그렇게 발현이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 쪽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아내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자살을 해요. 아내가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어쨌든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는 욕을 먹죠. 지탄을 받아요. 어떻게 과학자가 저럴 수 있을까? 독가스 무기를. 제가 질문 하나 낼까요? 이건 지금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독일은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프리츠 하버는 애국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뭘 했을까요? 또 나쁜 짓 했어요? 아, 가스! 왠지 스파이가 됐을 것 같아. 2차 세계대전 때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유태인이에요. 그럼 가스실에서 가스실에 죽었구나. 끌려가진 않았고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그 독가스를 만든 과학자니까. 네. 그래서 그냥 길에서 객사하게 돼요. 아유. 그러니까 안타까운 자기가 한 대로 그 박는 거야. 운명을 가졌던 분이죠. 근데 좀 드는 생각이 질소라는 성분이 어디서 막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질소는 아니라 충분히 많이 있어요. 지구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총량은 고정 질소로 정해지게 돼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걸 깨고 어떻게 본다면 자연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생명체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교란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위협을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걱정은 저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로 쓰인 질소가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원래 물속에 있던 질소 양보다 늘어나니까 그 수생식물 생태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질소가 또 산화물이 되면은 그 온실가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워낙 많이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구의 역습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보복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가설이 탄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기도 이제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면서 서서 이제 인간의 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 귀족이 하던 것, 부르주아가 하던 것,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백질이란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 아 영어 아니에요? 프랑스어 비프가?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 억스,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 그거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 그게 대중화되고 모두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소고기 요리는 비프라고 부르고 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배양육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배양육 기술이 아주 발달하겠죠. 그러면 도축장에서 잡는 소가 오히려 더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배양육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 도축장에서 잡는 소는 정말 최상위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또 계층을 나누는 이상한 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고기가 우리가 살 덩어리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심도 있고 근막을 찢어내는 그런 쾌감도 있고 닭발, 뼈 발라먹는 맛도 있고 따라갈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와 기가 막힌 한 삼겹살 오늘 뭐가 더 맛있으십니까? 이제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클로즈업 하셔야죠. 예. 사서 먹는 거 훨씬 맛있어요. 예. 그래요. 첫 번째로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오늘 화장실에서 변기에 몇 번 앉으셨나요? 너무 만나자마자 아닙니까? 저 질문 있어요. 네. 큰 거요, 작은 거요? 아, 두 개 다 포함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까지 네. 오늘은 아직까지 앉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큰 건 못 봤어요. 아, 큰 걸 못 네. 보셨구나. 네,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질문부터 하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뜬금없는 질문 자체에서도 저희가 많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발명품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명품은 바로 이겁니다. 뭐 뒷상이세요? 예, 제가 이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독이 말고 변기를 개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이 말고요. 독이 위에 얹혀지는 그 부분이 제 발명품입니다. 저거 근데 저기 우리 집에 있는 비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발명한 변기는 스마트 변기, 그냥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스마트 변기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을까요? 기계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닦아주나요? 뭐 어떻게 뭐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센서로 항문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항문이 뜨겁구나 하면 찬물로 식혀주고 항문이 차갑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아니 데파주고 항문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 사람 몸인데. 여름 항문, 겨울 항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비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매일매일 소변하고 대변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센서로 감지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장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보시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요. 오늘 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변 상태 매일 확인 안 하시고 물 내리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는 그런 것들을 일단 모두 레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나 넣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다른 색깔의 물체들이 검출이 되진 않았는지, 특히 이제 혈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 다이어리, 스툴 다이어리를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건강 정보들을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맥박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예,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런 변기가 집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에서 딱 깨시면은 일단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럼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저희가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소변에서 나트륨이 그러니까 과다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사인이 떠요. 영양분 조절 권장한다.
그러면 벽이가 이미 제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볼을 시원하게 보고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과일하고 오트밀만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말하겠죠. 방금 전에 건강부서 왔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대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미 2005년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나 본 거 같아. 비슷한 거. 그래서 제 일상 속에서 미리 건강의 변화를 감지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렸던 자신의 건강 지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놓고 이걸 체크를 계속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들 그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 다 심어서 이게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차단을 해버리라는 게 저희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위대한 의사로 이름을 떨쳤던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편작은 거의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정도로 의술이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편작이 세 형제였는데 막내였어요. 그 두 형도 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물어본 거죠, 어느 날. 어이, 편작, 누구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편작이 본인이 아닌 첫째 형의 의술이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형의 의술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표정과 음색으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병을 지니게 될지 이미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작은 25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게 당신을 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What you generate is what you are.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하면 그것도 당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아요. 헬스케어에 관하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꽤 있나요? 너무 많을 것 예,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착식으로 되는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혈당 관리 하셔야 될 분들 직접적으로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를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부착해가지고 쓰시고요.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패치형 기기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인슐린 주입이 가능합니다. 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 슈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원래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그건 뭐였어요? 스마트 렌즈는? 이제 착용만 하면은 네. 눈물 속에 섞여 있는 당도를 저희 계산을 해요. 2018년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부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착하는 센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그 타투처럼 새기기만 하면은 이제 그 땀에서 나오는 정보들 모으는 센서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검사를 하면은 정상 수치의 범위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 수치의 범위가 완전 낮을 때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수치를 그냥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냥 판정을 합니다. 근데 나의 상태를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얘 기본 상태에 비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피검사 하진 못하니까. 네, 그걸 대신해서 약간 이렇게 좀 부가적인 형태로
나의 정상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요걸 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가설을 하나 다루고 있잖아요. 건강 검진 아까 한 번에 맞히신 거. 매일 집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웨어러블이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확장해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정말 진짜 이제 건강 검진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올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운동하시는 집안이 있으셨어요. 그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네. 누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최배달. 네. 와 이거 몰랐어요. 예. 최배달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예. 몰랐네. 네. 진작 얘기하시지. 그래서 운동 얘기하면 뭐가 달라졌나요? 아유, 반갑잖아요, 최배달 선생님. 어쩐지 근데 이게 좀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처음 뵀을 때 운동 네. 선수신 줄 알고. 이게 되게 두꺼우셔가지고.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거든요. 그 변기를 아예 싸가지고 들고 입국을 했군요. 예. 변기를 들고 입국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변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핸드캐리 보여드리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주 들고 오세요. 그건 세관에 안 걸려요? 열어보더니 정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모션 센서라고 있는데요. 이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시면 저 모션 센서를 통해서 배뇨지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슉 내밀어 줍니다. 일단은 적시게 되면은 뒤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또 광학 센서가 있어서 그 색깔 변화를 저희가 레코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유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 카메라는 앞쪽에 달려 있고요. 앞쪽에 이제 두 대가 달려 있어서 소변이 들어오면은 이게 90도 각도로 저희가 찍어서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서 그 픽셀 말고 복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복셀 값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소변의 유속과 그다음에 부피와 그다음에 속도를 저희가 다 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변을 직접 관찰하는 광학 센서가 있는데 저기에 착좌 센서도 같이 있거든요. 착좌 센서는 뭐냐면은 이제 앉게 되시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바로 저희 카메라가 아래에 이제 모든 배변 활동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0.5초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전송을 하게 돼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불이 들어오죠. 박수민 교수님, 이 스마트 변기로 저희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소변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방광염, 요로 감염. 근데 소변 색깔 보고 소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요로 감염을 알 수가 있어요? 변기 안에 이렇게 스팁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적시게 만들어서요. 그거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태 아니면은 요로 감염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를 AI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까지 알 수 있다면 진짜 집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기 자체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 내과적 질병들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게 딱히 이게 원인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거. 예, 그게 심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변이 설사였는지 아니면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변비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다 그런 게 그 분류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게 돼서 그런 증상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의 90%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다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유속이에요. 소변의 유속.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요광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할 정도의 소변의 유속이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왜요? 그래서 옛날 분들도 과장이 심했어요. 아니 실제로 뒤집잖아요. 뭐라고요? 요강 깨지고 뭐 여러 번 깨뜨렸지. 사람의 그런 해부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립선 근처에 세포들이 자라게 증식이 되면서 이게 그 요도를 계속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그 소변 속도입니다. 교통 체증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교통 체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얼마나 알아보는데요. 막히나. 예. 아 여기 꽉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 스마트 변기가 워치처럼 사전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정밀 건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밀 건강. 네, 정밀 건강입니다. 정밀 건강이라는 건요, 정밀 의료부터 시작을 해요. 정밀 의료가 이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병을 걸려도 치료법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유니크하니까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인데 정밀 건강은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그럼 왜 사람을 아프게 놔두지라는 것부터 저희가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자라는 게 이제 정밀 건강의 가장 큰 화두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 오늘 왜 그래 안색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너무 잘 아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평소랑 다른 모습을 바로 눈치를 채세요. 근데 이거는 나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 징후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나를 아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정밀 건강이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매일같이 변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냄새 맡고 네, 냄새 보시고. 맡고. 그렇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아이의 정밀 검진을 하고 인간 있었던 스마트 변기. 인간 변기 스마트 인간 변기였던 변기. 거예요. 네. 이 진짜 인간 변기. 변기였어요? 우리 아이들 전용 변기였던 거죠. 그럼 뭐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해서 성인 버전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거예요? 네,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얼마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되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에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 또 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암 치료제 또 암 백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체 R&D 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대략 절반가량이 항암제 또 종양 치료제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질병, 기근, 기아 이런 걸로 사망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병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었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혹자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에 썼던 돈을 다른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천연두나 폴리오,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없어지는 질병이 적어도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암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암제가 좀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정권을 상실하고 나서 그 이탈리아 지역을 그 연합국이 보급 항구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잘 하면은 암세포처럼 빠르게 증식하는 이 세포도 어떻게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예일대에서 양리학자라고 하는데 알프레드 길먼과 루이스 굿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니트로겐 머스타드라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겨자가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것과 비슷하지만 안전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항암제로 쓰기 시작을 한 게 항암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때 우연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 약 중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나오는 분야가 항암제 개발입니다. 또 큰 의미에서 종양 치료제 개발 분야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그 항암제부터 빨리 그 바이오 약으로 성공시켜 놓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아서 지금 항암제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도달을 해요. 한마디로 너무 공정한 상황인 거죠. 공정하게 공격을 하니까 왔네? 암세포 죽어. 정상세포? 넌 뭐야 죽어. 이렇게 되니까 다 죽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얘 때문에 이제 뭐 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되지만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성장하는 빠르게 해서 이게 분열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애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랑 손톱 빠지는 것도 그렇고 구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약은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딱 암만 멀쩡한 건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 좋다. 기존 항암제가 약간 비유를 하면 산탄총처럼 일대를 다. 네, 표적 하나만 딱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렇지. 것까지 다 공격을 한다면은 그 바이오약은 약간 저격총, 스나이퍼처럼 딱 정밀하게. 노리고 있는 세포만 딱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암세포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암제 종류별로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키투루라고 하는 약이 있죠. 성분명은 이제 펜브릴로주맵이라고 이제 이것도 단일 클론 항체인데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 몸은 이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암 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경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저격수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T 세포, T 임파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CAR T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카티. 예, CAR가 이제 이게 키메라 엔티젠 리셉터라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지만 그 키메라 특이라는 게 키메라가 뭔지 아시죠? 사자 머리에 여러 개의 동물이 뱀이 결합된. 붙어 있고 뭐 보기 싫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키메라를 말하는 옛날 건데 카페라 가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나 이 약의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암세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나의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는 절대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녀석을 죽여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이 CAR T셀의 경우에는 어쨌든 암세포가 다른 세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물질을 이 면역계, 그 T세포인데 T세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이게 너의 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T세포를 몸에서 추출을 해요.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T세포를 추출을 해서 요 문제가 되는 물질을 얘한테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서 여기다 심어줘요. 예. 여기 일단 심어지기만 하면은 얘는 드디어 적을 알게 된 알게 거거든요. 되죠. 이 T세포를 많이 증식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면역계를 몸에 넣어서 암을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들어간 T세포가 원래는 자기 몸이라서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럼 그거는 그 환자마다의 T 세포를 다 일단 먼저 채취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면역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자신의 T세포를 뽑아서 그걸 훈련시킨 다음 넣는 거죠. 자, 백신이 진짜로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결국 암이 완전히 정복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보험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없어지겠죠? 근데 암은 우리 사망의 25%밖에 안 되니까 이유가 여전히 75%로 죽을 게 있잖아요. 뭐 지금 넌 죽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직 그렇죠, 암 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암은 일부분이겠죠. 저는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오래 살면 암이 걸리거든요. 그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 그럼 당연히 치매를 걸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진짜 암이랑 치매 잡잖아? 그 다음엔 약간 한 인간 수명 한 300년으로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게요. 올해 10월 달에 네이처 에이징, 그러니까 네이처 자매지 하나인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에 이제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가장 많이 사는 쪽 사람들의 이제 소위 생통계를 이용해서 미래에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 건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기대 수명이 확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대 수명이 느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서 그 예측에 의하면 지금 태어난 애들 중에 100세를 넘길
아이의 이제 그 분율이 여자의 경우에는 5%, 남자의 경우에는 한 1.8%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닌데 나 100세 시대 살 거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현재의 통계는 저 한국 같은 경우도 72년 대비해서 2010년,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약 20세의 기대여명은 이제 태어날 때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를 표시한 건데요. 그게 20년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게 뭐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정도, 속도가 현격히 둔화됐고 이 얘기는 결국은 암을 정복하고 뭐 치매도 정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사람은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거다. 물론 좀 더 오래 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환님 아까 보험에서 없어질 거 걱정하셨는데 여전히 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보험에서 걱정은 당신이 왜 하세요?